신윤의 뉴스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 여러분이 2주 동안 기다렸던 시간이죠.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와 함께하는 유승찬 대표와 함께하는 유승찬의 콕인데요. 스튜디오에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이제 세 가지, 제가 아까는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 다 났어요. 첫째, 네. 대통령의 사과, 그죠? 예. 둘째, 인적 쇄신, 그죠? 셋째, 김건희 여사 활동 전면 중단. 예. 어떻게 보십니까? 나흘만이죠, 대체로. 좀 한동훈 대표 그렇죠. 그동안 약간 예. 침묵을 했는데 좀 밋밋했어요. 전 중요한 건 얘기를 안 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전국을 가령 이걸 전략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나흘 동안 침묵했으니까 어떤 전략적 결단을 하고 나와서 메시지를 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전략적 결단이라 예. 하면 전략적 결단이라는 건 이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뭐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해결을 해야 감이 아니라 특검. 예, 이 문제는 지금은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이 모여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앞으로 활동 중단 갖고 되질 않아요. 지금은 의혹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검 문제를 우회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특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국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카드가 없는 상황인데 가령 지금 뭐 청와대 참모들 인적 쇄신 한다고 문제가 풀리겠어요? 저는 안 풀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참모들이 실제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무실장, 정무수석들 보면은 사실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보니까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원래는 정보가 최고로 많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모든 정보가 취합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지금처럼 대야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대여관계도 경색 국면이잖아요. 사실은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것도 약간 공중전이잖아요.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공중전하는 거 보셨어요? 원래는 마쿠에서 다 해결해 놓고 같이 문제를 풀자 하고서 으쌰으쌰 하는 게 정부 여당이 취해야 될 태도인데 나흘 만에 와서 공중전한 거고 용산은 또 무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도 안 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핑퐁처럼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정무수석은 보이질 않아요.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무수석이 원래 그렇죠. 역할을 많이 하셔야 예. 되잖아요. 여당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고 이래서 뭔가 특히 이제 예산국회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오늘 예산국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 정부가 사실상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약간 레토릭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 가장 큰 문제가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계속 늦어요. 한 박자 늦게 뭔가 레토릭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사실 특별감찰관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요즘에. 네, 그걸로 해결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로 해결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청와대 용산 참모진 여기도 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은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내야 된다. 정부와 여당이.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떠나간 민심을 다시 끌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게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양면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탄핵 소추라든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이런 불행한 사태를 어쨌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라는 과제가 한쪽에 있는 반면에 반대쪽엔 뭐냐면 지금의 대통령실과는 차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론조사 이 디커플링이다 뭐 맨날 언론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커플링이 되는 순간 보수는 폭망한다라는 위기감을 보수 전체는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보수의 열망을 받과 동시에 또 탄핵이나 이 탄핵이나 이 임기 단축 같은 걸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서서히 조금 올리되 한꺼번에 올리면 이게 또 잘못 나가면 임기 단축 뭐 이런 얘기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나 임기 단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서 다 막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보수층이 떠나고 있잖아요. 보수층이 떠났잖아요. 많이 떠났어요. 제가 이거 아까 일부에서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보고 여기서 또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건 좀 무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18% 나왔잖아요. TK 지역에서. 18% 그러니까 전국 지지율이 19%인데 TK에서 18%라는 게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보수층이 전국 지지율보다 낮은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의 지지율 중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예. 평균,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보다 TK 지지율이 더 낮잖아요. 더 화가 났어요 지금. 그럼 그 이유를 맞아요. 분석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우회로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된다. 이거는 정부 여당이 가령 탄핵 국면을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국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TK 지역의 긍정 지지율이 18%, 부정이 69%예요. PK 부울경이죠. 부울경. 긍정 22%, 부정 69%. 70대 이게 거의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 여당 그렇죠. 지지층인 70대에서도 긍정이 41, 부정이 47이에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밋밋한 여당 대표의 어떤 메시지가 나왔다. 이거는 현실을 또 한 박자 늦게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감이 이미 TK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보수가 망하겠구나 라는 위기감이 강력한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이른바 적극 지지층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한동훈 대표 메시지는 제가 볼 땐 좀 밋밋했다고 봅니다. 지금 하도 여러분들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 잠꼬대도 안 되니까.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11월 1일 날 공개된 여론조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그런데 제가 하나 예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여론조사는 명태균 관련 사건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여론조사거든요. 갤럽에서 그걸 밝혔더라고요. 또. 예, 그거 왜 헷갈릴까봐 반영이 안 된 거다. 뭐 이렇게. 원래 사안이 발생하면 보통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일이 걸리죠. 최소. 그렇죠. 3, 4일이 걸리는데, 자, 근데요. 저는 이번 주구나. 이번 주 목요일 날 NBS 조사 나오죠.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 조사 나오는데, 거기선 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왜 오르냐 하면 보수층들이 와, 이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 위기 때문에 단결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저걸 하게 되는 거죠. 뭉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뭉치는 게 피로증이 또 금방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결집, 그래요. 결집 피로증이 생기거든요. 이번 주엔 좀 오르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좀 이제 우리 올랐다 이러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수님의 그 풍부한 정치 경험에서 비롯해 경험이 아니고요. 그냥 때려 맞히는 거예요. 그 예언에 제가 동참하진 않겠습니다만 때려 맞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완전히 제가 좀 한방 다른 예언을 좀 하나 할게요. 예. 이번 주 그 한국
정치에 대한 여론조사는 큰 관심을 못 끌 겁니다. 이 미국 대선이 내일 그렇죠. 저녁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뭐 수요일날 저녁 신문.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출구 조사가 나오고 그러면 자, 트럼프가 한 방 먹이셨으니까 저도 한 방. 그러면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 질문은 진짜 나쁜 질문이에요 요즘에. 왜 나쁜 질문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왜? 모르는데 저는 그냥 그분이 가끔 안 오세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우세를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그냥 어차피 50%니까 저는 해리스 당선을 예측하겠습니다. 한번 질르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샤이 트럼프와 히든 해리스라는 이게 두 개 이게 있거든요. 특히 경합주에서 저는 샤이 트럼프는 다 지금 못 참고 다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에. 근데 히든 해리스는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 미국 선거에서 아주 재밌는 캠페인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에 맞아요. 그죠? 메모장이 붙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투표 결과 당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 자신 있게 투표하세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남편이나 남친을 둔 여성들이 실제로 좀 두려워한다는 게 2020년 선거 때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캠페인 주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히든 헬스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건 뭐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여론조사는 지금 뭐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아무리 과학이라 그래도 어떻게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합니까? 근데 그 위시프 싱킹 주관적 희망은 아니시고 그냥 뭐 저는 주관적 희망이라고 봐야죠. 주관적 희망인데 여기 희망을 딱 만들어 놓고 몇 가지 근거들을 덧붙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그러니까 20일까지는 트럼프가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24일 이후로 다시 해리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 나온 뉴욕타임즈 조사는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은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2곳은 무승부가 나왔고 한 곳은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것도 저의 위시플 띵킹을 도와주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죠. 우리가 뭐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한 거 이것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움 안 되죠. 그러니까 나오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참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4대 개혁 완수하자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4대 개혁 완수할 국정 동력이 없거든요. 여론이 받쳐줘야 아니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공무원들도 잘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니까 로드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3박 4일 밤을 새서라도 그리고 이번에는 제발 레드팀을 좀 불러서라도 뭔가 전략적 로드맵을 짜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그러니까 탄핵이나 뭐 임기 단축이나 이런 그 상황이 오는 걸 사실 바라는 국민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실 굉장히 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임계점에 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단체는 퇴진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탄핵 집회를 시작했고 개혁신당은 임기단축 개헌을 당대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지지율과 맞물리잖아요. 지지율과 맞물리고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인 명태균 이 김건희 여사 뭐 이 문제들에 대한 전략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잠깐의 여론의 요요 현상 잠깐 오르는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엔 더 낙폭이 커질 수 있다고. 이게 10% 초반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원하지 않아도 글쎄요. 그런 급변한 왜냐하면 박근혜 그 탄핵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10월 25일에 17%였다가 이게 낙폭이
엄청 빨리 12월 떨어졌어요. 말에 4~5%로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그거가 이 민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뚝이 무너지면.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전략을 생각할 때는 지지층을 나눠서 봐야 된다.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 중간 지지층, 소극 지지층들이 있는데 중간 지지층, 소극 지지층은 다 떨어져 나갔어 이미. 적극 빼놓고는 다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TK나 70대 이상을 보면 적극 지지층도 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격의 균열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장 그 심각한 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이해를 못하겠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꾸 대통령실을 감싸고 도는데 지금 감싸고 돌아서 문제가 풀릴 상황이면 그래도 되지만 아니 관료도 하셨고 지금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이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사실 국민의힘도 당도 사실은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예전에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복원력들이 있었거든요. 보수정당이 이 진보정당보다 칼같이 결단할 땐 칼같이 결단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지금까지. 그랬죠. 예. 천막단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밋밋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민주당의 딜레마죠. 저는 이제 가령 누가 그런 표현을 했던데 민주당이 탄핵에 불을 지피면 그건 젖은 장작에 불 지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랑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민주당이 주도할 경우에 중도층이 안 붙는다. 그럼 이게 마른 장작이 되려면 민주당이 주도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럼 조국 혁신당이 주도하면 아니 그것도 됩니까? 저는 아니고 저는 지난번 촛불도 그랬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힘들이 이제 주도를 해야 정치권은 사실은 탄핵을 주도하거나 이러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민주당의 고뇌가 여기 있어요. 속으로는 탄핵을 얘기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탄핵을 얘기하면 이게 역풍이 불면 어쩌나. 예. 더군다나 이제 15일,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개의 선고 공판이 있잖아요. 이 선고 공판 결과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선고 공판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민주당은 이제 어디론가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12월 전국에서는 만약에 둘 다 무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무죄죠. 그렇죠. 아무튼 판결이니까. 피선거권 박탈형 이하로 나왔다. 이하로 나왔다. 그렇게 되면 부담을 걸고 더 또 탄핵으로 갈 것 같고요. 부담을 덜어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러면 또 그 강성 지지자들이 더 과격하게 탄핵 그 광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12월에는 뭔가 좀 더 큰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골든타임이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저는 11월 25일이 데드라인이다. 지금 그 전에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기억해 보면 중도 보수층도 많이 거리로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예. 그 이후에 나타난 문재인 정권, 물론 뭐 우리 청취자분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 평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정과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정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했죠. 예. 그런데 그걸 딱 경험을 하니까 이 보수들이 안 나가. 윤석열 정권 이거 문제 많어 싫어라고 얘기하지만 꼭 거리에 나갈까라고 생각은 전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 뚝뚝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번 조사가 보여준 결과라고 봐요. 저는 이번 조사 결과 그걸 보여줬다고 보는데 오늘 대통령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아니 11월 말쯤 입장을 정리해 내겠다 그랬어요. 11월 말쯤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시기 너무 늦어요. 11월 말이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요? 전 이재명 대표 그 판결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난 입장을 낼 것 같은데 그 입장 발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발표가 다 도화선이 됐었거든요. 총선 때도 그렇고 11월 만약에 뭐 그게 11월 말에
이 입장 발표가 나온다. 그 입장 발표가 문제 본질을 짚지 않으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사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그게 막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른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무튼 11월 말 25일 직후 요 정국이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은 녹취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명태균 씨라는 사람한테 관련된 녹취가요. 예?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모르시겠죠. 이거 어떻게 근데 입수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글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자꾸 계속 나오면은 그거는 진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선거 개입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뭐 또 뭐 당선자 신분이냐 뭐 대통령 신분이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포인트는 인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개입. 만약에 그런 녹취가 있다면 네, 그거가 약간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드러난 거 가지고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근데 나름대로 이 자신의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대비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 게 그게 오늘 금투세. 그죠? 금투세. 그거 사람도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이제 지금 그렇죠. 이제 그 순간에 대비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혹시를 모르는 순간이죠. 네, 그래서 그 약간 가정입니다만. 원로들 만나는 것도 보수 쪽 글쎄, 원로분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로 입지를 확장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이제 예비하고 있다 지금. 금투세도 사실은 그런 맥락 아닌가요? 이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좋은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투세 저기 민주당 당론을 뒤엎은 거잖아요. 예, 근데 조국 혁신당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너무 당연해요. 조국 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이런 데는 당연히 그리고 문재인 친문 쪽도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있잖아요. 부글부글할 수도 속으로는 있죠. 부글부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든 지금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든 오른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럼 진보 쪽에 왼쪽에 공간이 계속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올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양면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다음 주자가 훨씬 빨리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휴 정말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미국 정치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